자, 시작할게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다가, 옆에다가 또 쓸 거예요. 국어는 실체하는 변화, 변하는구나. 아,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만. 이라고 확인.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국어 사랑해주세요. 다음, 학습 포인트.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의문, 문법, 어휘의 차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국어의 역사성,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과 어쩌고 저쩌고 됐어. 아마 여기 한국어의 위상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빠지지 않을까 합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 이해하기,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 찾고 국어의 발전 찾는 것들 됐어. 패스. 밑에 소단원 지식 넓히기, 국어 사이에 국어 어디가 있냐, 국어 사이의 시대 구분. 우리는 여기 중세국어를 하니까 중세국어 부분이 중요하겠죠. 중세국어는 언제? 고려 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어머, 선생님 저는 훈민정음 창제가 엄청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언어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 구분에 하기에는 그 훈민정음 창제 전후로 국어가 달라지는 모습이 크게 있는 건 아니야. 표기법이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 중간에 있는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이 이전을 중세 전기, 이후를 중세 후기 뭐 그렇게 나누기는 해요. 임진왜란 때부터 개화기까지를 근대국어, 개화기 이후부터는 현대국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까 위에서도 쓰고 여기에도 체크해 놨었던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라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많이 쓰는 단어는 널리 퍼집니다.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칩니다. 어휘의 의미가 확대 축소되거나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하기도 합니다. 확대, 축소,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뀐다라는 말 대신에 의미 이동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왜? 확대, 축소, 이동 세 개를 전부 다 합쳐서 의미 변화라고 할 거니까. 어휘의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주어나 조사 등 문법적인 요소가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선 특히 아까 정리해드렸던 주격조사 좀 신경 쓰셔야 한다. 훈민정음의 창제 1443년에 만들어졌고요. 음력 12월에 창제하고 그래서 그 양력으로 따지면은 12월 상순 10월 9일 그쯤 진짜 돼요. 그러니까 한글날이 그때지. 세종 28년에 해례가 완성되어 반포되었습니다. 46년에 3년 만에 창제된 글자를 반포하기 위해 만든 한문본인 훈민정음은 세종 직후인 세조 5년에 인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훈민정음이라고만 했지. 하지만 앞에 세종어제라는 말이 붙었다고. 언제? 세종 사후에. 그러니까 세종어제라고 해서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세종 사후구나 짐작하는 거죠. 어제는 직접 제작한 이런 뜻이고. 창제정신은요. 아까 제가 하나 추가해드린 애들까지 있죠. 자주정신, 백성들 불쌍해, 새로 28자 만들었어, 쉽고 편하게 해줄게, 자주, 애민, 창조, 실용정신. 현정아, 오키. 조금만 눈 뜨고.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 국어의 일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딱히 번역할 거 없는 말들. 외래어. 외국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말로 완전 정착되지 않았어. 그래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애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2014년 한글날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 내부입니다. 한글을 주제로 박물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해 보시는 건 열심히 추측해 보시고 밑에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한글 뭐 우수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패스. 다음 215쪽. 국어의 어제와 오늘 1강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를 통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배울 거고요. 2강에서는 뭐 기타 등등 배울 겁니다. 한눈에 보는 제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내면은 난리 나는 거지. 밑에 성조, 오케이. 아까 성조 설명드렸었던 거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여기 하면 저 사람 왜 했던 얘기 계속 또 하고 있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면 진짜 복습 잘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성조 중요하다 그랬죠.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라고. 높낮이에다가 사시괄호. 중세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으나 16세기 말에 소멸됩니다. 금방 없어졌다. 평성, 방점이 없어요. 낮은 소리. 거성, 방점이 한 개입니다.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써. 점 하나 찍고. 평성 앞엔 쓰지 말고. 상성, 방점이 2개입니다. 점 2개 찍어주면 되죠.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라고 했고 저기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16세기 말에 소멸됐어요 라고 했지만 그럼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니야. 이 상성은 현대국어에 긴 소리 있죠. 장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중세국어 시절에 있던 성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얘가 장음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초성에 자음이 군, 무리지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아까 제가 하나 써드렸죠. 여기도 또 빠져있네. 서로 다른 자음의 연속체. 중세국어의 꿈 할 때 스그, 따 할 때 스드, 뿔이죠. 스브, 뜻 할 때 브드, 쌀 할 때 부살, 부스. 암튼 이런 애들. 현대국어에서는 된소리로 변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외우는 게 아니라 나 어두자운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펴놓고 쭉 빨리 보면서 얘네가 어두자운군. 그리고 다시 표기법,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그럼 쭉 보면서 여기가 이어적기.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힘들 거예요. 표기법의 변천.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16세기에는 끊어적기가 확대되었고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를 하는 거듭적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는 이어적기 뭐라고? 연철. 거듭적기, 중철. 끊어적기, 분철. 이렇게 써 있었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뭐 어려운 말은 없으나 끊어적기에 보면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각의 음절이나 성분 단위를 밝혀서 적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국어의 어제와 오늘. 여기 오른쪽 먼저 잠깐만 볼게요. 세종어제. 얘는 핵심 정리니까 조금 이따가 읽고 페이지 정리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쓸 것 많으니까 화면을 조금만 더 키워 볼게요.
유! 시작해 봅시다. 국어의 어제.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보고 국어 사랑하는 방법을 가질 거예요. 패스. 아이고. 자, 시작해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예요. 근데 우리 아까 학교 프린트에서 웬만하면 다 아는 얘기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중세국어 하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중세국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말이니까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말 엄청 많죠? 다음 페이지. 다음 자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예요. 어지라는 건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서문이라고도 합니다. 한 군데다가만 밑줄 그을게요. 어지,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혀 두었다. 끝! 국어를 구분할 때 10에서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추가로 쓸 수 있죠. 언제서부터?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도 기억을 해둡시다. 중세라고 하는데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어지를 살펴보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일단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걸로만 하면 뒤에서 문법 사항 설명하긴 하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것만 할게요. 첫 번째, 얘네 뭐 하고 있어요? 세로 쓰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세로 쓰기를 하면서 띄어쓰기 하지 않았구나. 일단 이 정도만 확인하자고. 나머지 것들, 세세한 것들은 또 나올 테니까. 그리고 또 뭐 눈에 띄는 것들 있나? 한자를 쓸 땐 한자 그 다음에 우리말을 바로 연달아서 도금을 써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고3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자만 쓸 때도 있었고 한자 쓰고 우리말 도금 달아놓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말 써놓고 한자 써놓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좀 그 유행이 있었나 봐요. 다음 페이지.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의 개념. 아까 밑줄 그었었던 거니까 패스.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느 시대? 중세국어의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확인해 놓죠. 밑에 라달락 보러 갈게요. 첫째,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리 현대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밑줄 긋지 않을 거예요. 밑줄은 전부 다 중세국어 거야. 중세국어는 세로 쓰기를 했고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뜻을, 놈이 현대국어에서라면 뜻을, 놈이로 끊어적기 했었을 텐데 중세국어에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음절의 첫소리에 옮겨 적는 이어적기 했어요. 이어적기 밑줄. 다음 뜨들은 옆에다가 그냥 써봅시다. 뭐 더하기 뭐야? 뜻 더하기 을이야. 놈이는요. 놈 더하기 이야. 그냥. 다음 펴디 못할처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 밑에다가 밑줄 한 번 더 소리의 높낮이. 다음 어때요? 아까 학교 프린트하고 난 다음이니까 훨씬 숨풍숨풍 지나가죠? 그런 맛이 있어야지.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이음,
이름 어찌 친절하게 잘 쓰여주셨는지.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등처럼 오늘날 쓰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반치음도 있었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반치음 없지. 이렇게 반치음도 있었습니다. 이 중 순경음, 비읍, 반치음, 여린, 히읗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겁니다. 됐을까요? 또한 뜨들, 수매와 같이 날카로운 펜이 있다면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볼까? 날카로운 펜들이 있다면 뜨들의 여기 브드에만 네모. 수매에서도 브스에다가만 네모. 이렇게 할게요. 중세국어에서는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옵니다. 단어 뜻은 쓰지 맙시다. 밑줄, 어두자음군 있었어요. 밑줄. 이것을 현대국어에서는 뜻을 씀에처럼 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훈민정음 하면서 세세하게 할 거지만 그냥 지금 하는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뜻을 제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뜻 더하기 을. 이게 합쳐져서 뜻을. 이어적기 해서 뜨들. 그냥 이 과정으로 온다라는 거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숨에는요. 쓰다, 씀, 부사격 조사, 이렇게 올 거고 합쳐져서 숨에. 이게 다시 이어적기 해서 수매.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까지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어적기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두자음군이라고 쓸 거고요. 밑에다가 동사의 어간, 명사형 어미, 모음조와 지켜졌고 부사격 조사 요 사이에 이어적기 됐어요 라고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의 차이. 현대국어 따로 외워두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중세국어. 새로 쓰기 했다. 이어적기 했다. 연철했다.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방점을 찍어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했다. 다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음운의 차이. 현대국어에는 없는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반치음 등의 글자가 있었다. 중세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현대국어에서는 걔네 쓰지 않고 된소리로 바뀌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됐을까요?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네. 어디야? 시험 문제는 앞 페이지 보면 문제 유형은 알려드릴게요. A, 뭐 예를 들면 B, 뜨들, C, 위하야, 위에 D, 따라민이라 E 해놓고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요. 서술형 문제 나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누구냐면 어디 있을까? 시험 문제 유형은 이러한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제일 많은 애가 누구냐? 수비. 그 다음에 방금 했었던 수매 어디가 있어? 여기 뜨들도 있고 수매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단계 거치는 거 있죠? 거기가 전부 다 괄호야. 어떤 식으로 괄호냐면 단어 하나 줄 거예요.
단어 하나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인데 A, B, 기역, 니은 전부 다 채워넣기. 이런 식으로까지 물어볼 수 있다고. 서술형 묻는 학교는 거의 이 문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네 서술형 있잖아요.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 없어? 그럼 땡큐지. 그러면 뭐 여기 A, B, C, D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1, 2, 3, 4, 5 해놓고 A, B, 기역, 니은 각각 들어갈 거 객관식 찾기. 그런 식이겠지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방에 쭉 정리할게요. 다음은 문법의 차이입니다. 어지를 현대어로 풀이를 해볼게요. 자, 따로따로 밑줄을 그을 거예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여기까지 밑줄. 자주정신.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밑줄. 여기가 애민정신. 그냥 쓸까?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창조정신. 창조. 쉽게 익혀 편하게 하겠다. 실용정신. 정리.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자주.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겼어. 애민.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창조.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겠다. 실용. 이렇게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 누가 그러더라고. 와, 김치랑 한복 고구려 역사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한글만큼은 중국 애들이 절대 뺏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박아놔서. 우리 거예요. 다음.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 아는 현대국어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인데요. 에에다가 밑줄, 과에다가 현대국어 밑줄.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요 에라는 녀석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조사, 와, 과와 같은 겁니다. 말이 빠져서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 그래서 그냥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그래요.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성이 이르고저 홀빼이셔도 백성이에서 이 밑줄, 여기 해석의 이 밑줄, 하는 바가 여기 이에다 밑줄, 밑에 가에다가 밑줄. 이를 통해 다시 전체적으로 밑줄,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이만 쓰였고 현대국어에서는 끄듬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부터 주어를 나타내는 가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음. 이 시절에는 이만 있고 가는 없다. 근데 주의해야 할 건 뭐다? 주격조사 이. 의 형태가 3개였었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하셔야지. 다음. 자. 내가 너무 후려치듯 빨리 설명하고 있니? 중세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밑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 조화 뭐였어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간의 체언이나 용언 끝에 얘네들은 따로 체크합시다. 아, 오, 아, 양성. 우, 어, 음성.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아서 쓰는 모음조화. 근데 무조건 모음조화 지키는 게 아니라 살짝 조건이 있었다고. 언제? 조사나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이거를 저는 아까 어떻게 써드렸었어요? 모음조화 할 때. 어디가 있어? 모음조화 할 때. 체언 뒤에 조사 올 때. 용언에 어간 오고 뒤에 활용하는 어미 올 때. 단어의 실질적 형태를 나타내는 어근
그 뒤에 접사가 올 때 조사, 어미, 접사를 앞에 오는 얘네들의 양성, 음성에 맞춰서 쓰는 거라고. 이를테면 어디 보자. 오케이.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어서 잠시만요. 페이지 추가하면 마지막이 되지. 여기에다 쓰고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냐. 위에 이렇게 편한 데다가 좀 써주세요. 내가 아예 위에 붙었을까?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오늘 내가 지금? 네, 요쯤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쓸 거냐면요. 이 시절에 목적격 조사에 대해서 쓸 거예요. 질문.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 뭐 있어요? 을을 2개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시절에는 4개가 있다고. 어떻게 4개가 있냐? 첫 번째 기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냐로 크게 2가지 나눌 수 있고, 앞말이 양성모음으로 끝나냐, 앞말이 음성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4개가 있다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난다? 앞에 말에 받침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알, 을 둘 중에 하나 골라 쓰고,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받침이 없다, 그러면 랄, 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썼는데,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서 양성 모음이었다, 그러면 알. 앞에 마음이 자음으로 끝나고 음성이었다, 을. 모음으로 끝났고 양성이다, 모음으로 끝났고 음성이다,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러면 몇 개만 써오면은 금방 끝나. 써볼까요? 나 다음에 목적격 조사 뭐 와야 돼? 1, 2, 3, 4 중에. 그렇지. 랄이야. 너는요? 그렇지. 너, 를. 이거지. 또 뭐 하지?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를까? 받침, 그냥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금. 뒤에 뭐예요? 을이겠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감은요? 그렇지. 알. 이렇게 쓸 거예요. 물론 이 시절에는 이어적기 하던 시절이니까 얘를 최종적으로 쓸 때에는 금을이라고 쓸 거고, 최종적으로 얘를 쓸 때는 가말이라고 쓸 거예요. 네. 네. 끊어적기. 요렇게 썼으면 끊어적기. 금 더하기 을이잖아? 그러면 금 그대로 쓰고, 을 그대로 쓰고, 그러면 끊어적기. 이렇게 적으면 끊어적기 한 거고, 이렇게 적었으면 이어적기 한 거고. 근데 훈민정음 저 시절에는 이어적기를 했고. 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밑에 목적격 조사 하는데 찾으러 갈게요. 여기 있죠. 뜻, 을은 뜻 더하기 을이야. 앞에 글에 받침이 있잖아. 그러면 알, 을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뜨의 의가 음성이니까 알 대신에 을 붙인 거라고. 음성 모음을 가진 거. 그 다음에 문자랄. 이게 여러분들 시험 포인트.
어디가 있냐? 얘가 역시 시험 포인트. 선생님, 앞에 짜라고 해서 밑에 소리가 안 나기는 하지만 이응 써 있는데요. 이거 없는 거야. 형태만 갖춰 놓은 거니까. 이거 의문학적으로 이거 이응 없는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글자 모음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랄을 써야 되고 짜의 아가 양성이니까 랄 양성. 를 대신에 랄이라고 쓴 거지. 양성모음 다음에는 양성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현대국어에서는 자를, 큰일 났네. 글자를 현대국어에서는 아으, 양성, 음성.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약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현대국어에서의 모음 약해졌다는 얘기 신경 쓰지 마. 중세국어의 모음 조화 지켜졌다라는 거를 신경 써. 됐을까요? 다음. 밑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의 차이, 비교를 나타내는 뭐뭐와 과와 같은 비교를 나타냅니다. 됐을까요? 그냥 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용비어천가에서 아이고야 어디다 할까?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여기 위에다 쓸게요. CF 비교할게요. 어디에서? 용비어천가에선 고성이 좀 센스 있게 써볼까? 어머 씨 멍청해. 용비어천가에 보면요. 첫 줄에 고성이 동부하시니 옛 성현과 같으시니 라고 했을 때 요 이도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생긴 거 완전 주격 조사인데 그래서 역시 시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용비어천가 할 때 할 거예요. 걔네들. 요 뜻이 뭐냐면 중국의 옛 성현들과 성인들과 같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사실은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음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뭐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그냥 주격 조사지. 주격 조사에는 이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앞에 글자가 모음 이로 끝나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현대국어에서 끄듬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부터 주어를 나타내는 가가 있었습니다. 현대국어에 있는 가 중세국어엔 없었다고. 모음조화 현상,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모음조화 현상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확인해 봅시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오래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금방 끝나. 뒤에 누구? 이거? 패스. 오늘 저기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수업이 끝은 아니야? 옆에 있는 것도 여러 번 풀어보실 거니까요. 그거 다 확인하고 보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휘 한번 살펴볼까요?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는 그것만 생각하세요.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얘네만 생각할게요.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 중 형태나 의미가 현대국어와는 다른 게 있어요. 어지의 현대어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이거 중요해요. 국어와 형태만 다르다. 반면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애들이 있다. 예를 들면 누구? 어린. 형태만 달라졌다. 서른.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어린과 같은 의미가 그런데 얘네는 의미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학교쌤 얘기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 해주는 학교도 있는데 중세국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잖아요. 서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잖아요. 이거 모음조화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하자면 요 어린이라는 거는 의미 변화 중에 이동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또 확인해 놓으면 괜찮지. 왜? 서르는 어으, 음성 붙어 있으니까. 서로는 어오, 음성 양성 붙어 있으니까. 자, 현정 씨 다 썼니? 네, 기다려 드릴게요. 혹시 내가 당신한테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니? 그래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 차이, 형태가 변한 애가 있고 의미가 변한 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지저분하게 시험 문제 내면 이런 거지. 어리는 형태만 달라진 어휘다. 그렇게 낼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고 싶지 않네요.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및 의문,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다시 밑줄,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국어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국어의 소중함도 느꼈길 바랍니다. 느껴졌어요? 어우! 됐고, 됐어. 참고 자료인데요. 그냥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창제 원리 다 아는 거야. 쓸 것도 없어. 글자를 만드는데 몇 글자 만들었어? 28글자 만들고 자음 17개에 모음 11개 만들었는데요. 딴 데 보지 마. 여기 보세요. 자음 17개, 모음 11개 만들어 놨었는데 자음은 초성, 종성에 쓰고 모음은 중성에다가 갖다 쓸 거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글자 개네 말 시러 5개 만들어서 그에서 크, 느에서 드트, 브프, 스츠, 스즈츠, 으흐 이런 식으로 가획 어디가 있어?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고 하나 더 써야지. 더하기 뭐라고? 이체자를 만들어서 반치음, 옛, 이응, 리을 요렇게 3개, 이체의 원리 3개까지 합쳐서 17개 만들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획, 획을 더하면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어진다. 모음은 성리학의 3제, 천지인, 하늘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라는 모양을 본던 상형의 원리에 따라 초출, 제출,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는 없었지만 합용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듀, 귀게, 달아. 이런 애들, 얘네들을 합쳐서 이미 만들어진 단어들 합쳐서 쓰는 거. 요 다음에 이 붙여서 썼었어요. 네. 이런 애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창제된 모음 11개 됐을까? 또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음은 초성, 종성 다 쓸 수 있었으나 종성에서는 몇 개만? 8개만 썼다.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면서 오케이 됐고 다시 일단 정지 216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후딱 지나갈 거예요. 후딱.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내용과 의의 밑줄만 그면 돼. 딴 거 신경 쓰지 마.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쓰려고 할게요. 오케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내용 됐어. 예.
중세국어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에 대해 밝힌 겁니다. 다음, 훈민정음의 의미, 글자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하고 끝 됐어. 여기에선 또 볼 거 없고 다음 페이지 217쪽 오른쪽 볼게요.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 세로 쓰기 했습니다. 띄어쓰기 없었고요. 이어적기 했어요. 연철. 글자 왼쪽에 방점 찍어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데 왼쪽에 찍어져서 좌가점. 성조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사실은 따지면 4개니까 4성점. 하지만 16세기 지나면 없어질 거다. 왜? 귀찮아서였을 거예요. 중세국어 의문의 특징.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애들. 이름. 옛 이음,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 아처럼 쓰이지도 않고 반치음이 있었습니다.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습니다. 말 엄청 긴데 우리 뭐 5글자로 줄일 수 있죠. 어두자음군이라고 줄여 쓸 수 있잖아요. 어두자음군. 방점의 종류는 사실 내려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방점의 종류. 낮은 소리로 점을 찍지 않습니다. 평성 앞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거예요. 이라고 이렇게 체크. 거성은 높은 소리니까 점 하나.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져야 되니까 2개. 됐을까요? 됐고. 입성은 이게 교재마다 빠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입성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오른쪽 볼까요? 중세국어 문법의 특징. 비교 부사격 조사 애가 있다. 하나 더 말씀드렸죠. 용비어천가에는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 이 있다고. 다음.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이가 있습니다. 가 없어요. 하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 3가지다. 이라고 쓰던가, 이응 빠지던가, 안 쓰던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의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됐어. 모음조화 현상,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하지만 언제부턴가 흐지부지부지부지해진다? 언제부터? 아래아의 소실로부터 물란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을 얘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래아가 처음에 음성이 됐다가 나중에 양성이 되고 반치음 사라지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마을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5번 됐어. 밑에 것도 자꾸 문제 나오고 있나? 패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이니까 옆으로 와서요. 중세국어의 어휘의 변화 양상. 서르, 서로처럼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애들도 있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세세하게 이게 헷갈릴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 번 읽어보면 되지 뭐. 됐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아까 213 14 왜? 219? 214 5 6 7 아니야 여기야 216 여기에서부터 옆에 쟤네들 꼽사리 문제들 있죠?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